안녕하십니까. L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뇌피셜 주제는 바로 중국 경제에 관해서인데요. 저희가 원래 G2 중에 미국 경제는 많이 다뤘는데 중국은 사실 이전에 2월에 저희가 뉴스 3 시간에 부양책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네. 이 정도로 잠깐 다뤘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좀 더 자세히 해서 이제 강승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이제 계속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계속 올랐죠. 예, 중국이 다 망한다 중국 하고 있는데 중국 제일 많이 올랐어요. HSCI도 되게 많이 올랐고 거의 한 20-30% 정도 올랐고 오히려 미국보다 더 오른 상태예요. 연간으로 보면은. 근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중국 부동산 얘기 되게 계속 나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리 저희가 이제 G2라고 얘기했다가 중국이 갑자기 이제 완전 사라졌죠. 이제 사라졌나요? 디커플링 되면서 남들은 다 올라가도 아하. 중국은 계속 내려가고 이러면서 이제 디커플링 됐었는데 올해 들면서 약간 이제 커플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초장기 특별 국채라는 걸 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월 5일 날 양회가 있을 때 특별 국채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 1조 위안에 뭘 찍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국채를 중국에서 발행하면 글로벌리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이 생길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지가 실제로 홍콩에 있는 제일 이제 큰 신문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3월 22일 날 3월 5일에 얘기했던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잘 분석을 해가지고 쓴 뉴스가 있어서 그걸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뉴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3월 22일이면 벌써 한참 지났잖아요. 두 달이나 지난 지금에 왔을 때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때 분석했던 날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5월 17일 날 실제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처음으로 특별국채를. 그래서 이제 17일 날짜에 주가들도 이제 붕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뇌피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제 신문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 그 메이저 언론사는 아니잖아요. 홍콩 메이저 언론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홍콩 중국 분위기 나빠지면서 여러 가지 사찰을 받는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중국 본토의 신문사보다는 조금 더 영어로 돼서 나오고 집중돼 있는 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발행되기로 한 그 특별 국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중국 정부에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돈을 막 쓰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예산을 잡고 예산에 맞춰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추가 경정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예산을 다시 올리고 국회 받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가 다 아니라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그냥 국채를 그냥 빵 발행을 해가지고 그냥 빵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썼던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3번이 있었고 이번이 4번째예요. 특별국채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예산안이 없이 발행한 다음에 쫙 뿌린 적이.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을까? 3번이. 그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뉴스에서의 가장 최종 결론은 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거다. 그래서 괜찮아질 거다라는 게 이 뉴스를 쓴 기자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국채가 어떤 건가 하면 초장기예요. 그래서 20년에서 50년까지 만기의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금액은 1조 위안을 찍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3월 5일 날. 그래서 발표를 했고 그거는 어디에 쓰일 거야? 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 또는 그 다음에 자원의 분배 관련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브로드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방 정부 부채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이 아닐까라고 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 정부들이 이제 길 닦고 이런 SOC들을 하면서 네. 빚을 많이 졌잖아요, 부채를. 그래서 그것들을 갚아주려고 그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언급됐던 내용이 과학기술 혁신, 그 다음에 도시 농촌 통합 발전, 지역 간 균형 발전,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이렇게 나오는데 왠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얘기 같아가지고 왜 이렇게 비슷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이제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너무 우리나라 막 생각이 막
막 겹치면서 우리도 특별국채 발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싶다는 캐치프라이즈 아닐까요? 네, 그런 거죠. 이제 우리도 다 이렇게 풀고 다 우리 풀어서 안전하다. 발전할 거야.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들어와라.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지금 돈을 계속 빼나가는 게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 빼나간 돈이 어디로 갈 거야라고 했을 때 미국 주식이 계속 저렇게 강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요인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 빠져나가서 같아요. 그렇죠. 예. 어디론가 돈이란 거는 이렇게 지구라는 통 안에 정해진 돈이 있는데 빠지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가야 되는데 결국 그 갈 곳이 지금 미국밖에 없다 보니까 미국이 계속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계속 이제 G2에서 원 한 군데서 빼가지고 일로 넘겼으니까 얘는 당연히 올라야 되잖아요. 그 분위기인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그림자 금융이라는 말이 또 지방 정부에 따라다녀서 이 빚이 심지어 숨겨져 있어서 근데 그 그림자 금융이란 말도 저는 약간은 좀 음모론 같지만 우리나라의 펀드에 들어있는 것도 다 그림자 금융이에요. 네. 뭔가 공개되지 않은 그 그림자 아닐까요? 금융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네네. 그 은행에서 대출한 거는 그림자 금융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근데 거기서 발생시킨 부채가 아닌 금융은 다 그림자 금융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펀드, 대체 투자 이런 거 다 그림자 금융이에요. 그럼 결국 부동산 관련된 자금을 확률이 높네요. 그래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그 펀드를 만들어서 샀으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PEF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형태 자체들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걔네들이 무너지면 이제 전체 경제가 무너지니까 국가가 그걸 해결을 해서 돈이 다시 돌게 만들려고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도 이제 특별한 어떤 목적을 딱 정해서 거기다 딱 쓰겠다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재정 적자도 뭐 GDP 대비 적자, 정부 적자 뭐 이런 거 맨날 계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이 많다, 미국이 많다, 미국 얼마 넘어가서 이제 미국 달러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아직도 미국에 비하면 중국이나 뭐 훨씬 더 낮아요. 우리나 다 훨씬 더 적은 상태지만 중국도 그거를 부채를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번 특별 국채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중국 공식 부채에는 포함이 되는데 재정 적자에는 포함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건 뭐지? 비예산 항목이어서 뺀대는데 특별이어서. 네, 특별이라는 말이 그래서 붙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긴 특별한가 보다. 그리고 일단은 예산에 없는 걸 발행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슈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3번이 어떤 사례 때 이 특별국채를 발행했나를 보면은 네.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봤더니 98년도 아시아 금융위기, 그 다음에가 2007년도 중국 투자공사 설립을 하려고 발행을 했는데 2007년은 서브프라임이죠, 미국. 네네. 그래서 글로벌 위기예요. 그래서 이 차트에서 옆에 있는 차트 부분에서 네. 보시면 밑으로 쫙 내려갔던 시기 있잖아요. 네. 거기가 2009년도, 2008년, 7년도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97년, 98년도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게 HSI는 과거가 있는데 중국 지수는 과거 2003년도부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2003년도 이전, 2000년도 이전에는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홍콩 증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HSI로 제가 가져온 거고 근데 보시면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어쩔 수 없이 글로벌리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주식시장은.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때 발행했었고 서브프라임 때 발행했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발행한 게 여기도 밑으로 확 내려간 날 그거는 이제 코로나. 예. 그러면은 지금의 이 특별 국채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위기 상태라는 거죠. 거꾸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아시아 금융위기 IMF 때랑 지금 비슷해?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수준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때랑 비슷해? 그때 같지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때랑 비슷해? 그때 같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위기 상황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한 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뇌피셜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발행되고 나서는 그러면 어땠나 생각해 보면 우리도 거꾸로 돌아가서 IMF 때 폭락을 해요. 6개월, 1년 사이에 폭락을 하지만 거기서 리커버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도 망했다고 했지만 돈을 또 와장창 찍어서 쫙 다 올렸죠. 코로나 때도 확 내렸더니 돈을 확 찍어서 확 올렸죠. 그러면 이번에도 결국 돈을 확 찍어서 올리겠다는 뜻인 거죠. 뜻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 기자처럼 좀 이제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바닥 근처니까 한번 한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외환 개입할 때도
돈으로 막아서 될 만할 때 밀어야지. 돈을 아무리 넣을 수는 없으니까 무한대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바닥 근처쯤 갔을 때 밀어줘야 거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 줄 수 있으니까 그런 타이밍을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정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멘트는 인프라 투자에 투자를 한다. 이게 결국은 인프라 투자라는 게 지방이 이미 인프라 투자를 했잖아요. 그거 사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지방 부채, 지방 정부 부채.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겠다. 여기서 미분양이라고 썼지만 미판매죠. 이제 걔네는 분양이라기보다는 일단 짓고 그다음에 파는 거니까 예, 누구한테 분양을 하고 파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미분양이라는 표현보다 미판매가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이다. 그게 결국 이제 신뢰 회복인 것 같아요. 이게 잘 돼서 신뢰를 회복해 보겠다. 그러면 이 이제 중국 특별 국채 스케줄을 보면은 3월 5일 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이제 발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5월 17일 날 30년 채권으로 30년 만기짜리로 해서 일단 발행을 시작했어요. 400억 위안. 근데 그게 한 6천억 위안까지 발행을 할 거래요. 그래서 토탈에서 1조 위안을 발행을 할 거예요. 언제 동안? 올해 안에 계속 발행을 해서. 그러면 올해 안에 계속 찍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400억 위안, 뭐 500억 위안, 만기도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5월 24일 20년 만기로 3천억인데 그 3천억 중에도 지금 저것처럼 좀 이제 쪼개겠죠. 한 번에 많이 발행하면 금리가 확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 거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채권 발행되는 거 가지고 요즘 엄청 열심히 보잖아요. 미국 채권 발행을 했는데 뭐 그 경매를 하는데 많이 들어왔다, 적게 들어왔다 막 이러면서 뭐 수급적인 요인이라 그래서 야, 이런 거는 정말 딜링룸 안에서도 진짜 그 FX랑 이자율 트레이더만 봤던 기사들인데 이제는 개인들과 유튜브에 다 나오고 있어서 와, 대단한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옥션으로 다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행을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17일 날 발행된 게 발행이 잘 됐어요. 그래서 금리 수준도 2.5에서 2.6% 정도에 발행을 했고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도 저렇게 장기 금리보다 현재 금리가 한 1%에서 1.23% 정도 높아요. 미국도 실제로는 장기는 뭐 4.6 뭐 이렇지만 여기는 5.5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1%만큼 역전돼 있고 장단기 금리 차가.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역전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발행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발행을 시작되면서 주가는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채권 발행 날짜에 또 다른 걸 하나를 더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미판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 안에서 보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 저렴하게 산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고 그 규모로 420억 불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저거 너무 조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발표된 다음날 20일 날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뉴스에서는 제목이 벌써 딱 그 너무 작다, 돈 너무 작아,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딱 이제 코멘트를 쓰면서 뉴스가 쭉 나왔죠. 그래서 중국인민은행이 완공되었지만 미판매된 주택 재고를 다 사서 지원을 하는 걸 3천억 위안 규모로 쓰겠다라고 한 게 아까 앞에 있던 그 특별 국채 중에서 1조 위안 중에서 3천억 위안을 지금 쓰는 거죠. 집 사는데 나머지 이제 7천억 위안도 뭐 도로든지 항만이든지 지방 부채를 사는 방법으로 쓰고 톨비를 받던지 하겠죠. 우리나라도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 도로에 이렇게 톨비가 많이 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톨비를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그게 뭐냐면 민자로 돌아가서 펀딩을 국가 재정으로만 쓰지 않고 펀딩을 받아서 그걸로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투자한 데서 이자로 받아가 이렇게 해서 막 50년, 30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지난 다음부터 국가 걸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유사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신규 주택을 할 때 우리 처음에 사면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죠. 우리나라는 50% 있어야 현금 50%에 50% 대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규제가 있죠. 규제로 그죠? 그래서 그거 부분이 과거에 중국 같은 경우는 25%였는데 그걸 15%로 낮춰주는 걸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택을 사던 그 집을 살 때 대출 금리도 예전에 하한선이 있었는데 하한선을 없애고 그리고 두 번째 살 때도 하한선을 없애줬대요. 그러니까 두 개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최초 구매 자금만 대출을 해줬었는데 두 번째 집 살 때도 대출해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많아졌다는 뜻이죠, 지금 이게. 근데 어쨌든 소유권을 넘기고 돈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건 금융사로 들어와야
도니까 묶이면은 그냥 묶였고 건물도 묶였잖아요. 그런 상태를 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이제 부동산 상하이 부동산 지수를 보시면 이게 HSCI가 빨간색이고요. 네. 빨간색이랑 이렇게 캔들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HSCI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지수가 파란색이에요. 보시면은 비슷해요. 근데 약간 좀 다르죠, 스케일이. 근데 어쨌든 반등이 일어날 때 HSCI든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고, HSCI는 언급을 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ELS나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해서 7,500까지만 가면 이제 모두 다 해피한 상황으로 바뀌는 상황인데 지금 한 6,800, 한 7,000 찍고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응을 충분히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라간 시점을 보면은 HSCEI는 그래도 연초 저희가 이제 뭐 경제 정책이 나왔어요라고 했을 때부터 올랐어요. 그렇죠? 1월 달이거든요. 오른쪽 끝부분에서 먼저 꺾여서 올라간 게 HSCI인데, HSCI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을 때 그 정보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먼저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주택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옆으로 갔어요. 그냥 그죠? 그리고 오히려 빠졌어요. 빠졌다가 5월달, 6월달에 정책 발표를 한번 새로 했어요. 이렇게 주택은 어떻게 할 거야 네. 라고 발표한 다음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이 너무 막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무렇게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정책 발표를 하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미리 반영하는, 약간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H지수 같은 경우는 본토 주식이랑 홍콩에 상장된 주식이랑 회사가 똑같아도 막 어떤 건 50%씩 디스카운트가 돼 있어요. 여기는 홍콩 달러로 거래하고 여기는 유안화로 그쵸. 거래하니까, 상장된 데가 다르니까. 상장된 데가 다르니까 똑같은 회사여도 그만큼 디스카운트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으로 캐치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프레드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예. 그러니까 홍콩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본토보다. HSCEI 안에 있는 종목들로 보면 뭐 그 안에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애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는 리커버리가 됐다. 근데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나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1월 달에는 사도 된다 뭐 이런 이유로 약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무서운데 뭐 이런 느낌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랑 동조화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미국은 열심히 오른 상태에서 빠지는 건데 중국은 바닥 짚고 조금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 미국 빠진다고 같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채를 발행을 했을 때 장점하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그냥 약간 해보면,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발행이 잘 되면 그래도 나름 1조 위안이면 대형 금액이잖아요. 큰 금액. 근데 이게 소화가 잘 돼요.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잘 사는데, 이걸 물론 사는 사람이 누가 살지는 뭐 다양하게 있겠죠. 내국에 있는 연기금 또는 은행들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외국인들 위안화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로 잘 팔렸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많고 괜찮은데 이자율도 안 밀리는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 금리가,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단기 금리가 1%가 높잖아요. 이걸 뒤로 20년, 30년으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단기 국채는 다 갚아줬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일단 싸졌죠. 1% 정도 싸지겠죠. 그러면서 단기 부채 압력을 없애면서 일단 부채 구조를 뒤로 밀어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도 아까 얘기했듯이 1% 정도 절감이 되고, 그러면 어쨌든 돈을 뒤로 밀어놨잖아요. 나중에 갚는 걸로 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자금 자체가 지금 특별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진짜 뭐 IMF 때 아시아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 코로나 이렇게 세 번인데 그때 한 번 하고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일회성 자금이잖아요. 딱.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네 원래 재정으로 돌려야 되니까. 근데 이걸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되면 이제 진짜 머리가 아픈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특별한 때 발행을 했고, 그 이후에 나머지 과거의 세 번은 다 석세스하게 바닥 근처에서 발행을 한 건데, 물론 더 내려갔었던 적이 있지만 더 내려갔었어도 그 언저리 근처가 바닥 근처였잖아요.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가. 그러니까 그게 잘 이제 넘어가지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이 없는 뒤가 없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있냐 없냐. 왜냐하면 아무리 정부 돈이어도 이자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이 부실화되면 안 되니까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수익성이 나빠지면 어떡할 거냐 라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를 샀는데 도로에 차가 안 다녀요.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또는 집을 그냥 이제 좀 이제 인민들에게 나눠줬는데 잘 렌트를 내라고. 근데 돈을 안 내요. 그러면 이제 부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똑같은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채권 발행량이 계속 늘어. 하반기에 더 늘릴 거야. 그럼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장기금리 못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죠, 이것도. 지금 20년에서 50년짜리 장기채를 계속 발행을 한다는 얘기는 매도가 많은 거니까 금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2.5, 2.6에 잘 소화가 됐지만 사자가 없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금리들도 다 오르고 뭐 이런 상태가 돼 버리면 이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결국 시장 금리가 그러면 올라가니까 이제 경기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걸 진짜 누가 사줄 거야? 라는 질문도 던지더라고요. 이거 그냥 자기들끼리 돌려막는 거 아니야? 그쵸. 또는 뭐 외국인이 들어와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사는데 내국인들은 그러면 이런 장기채는 누가 사냐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연기금 또는 이제 보험사, 장기 보험이잖아요. 그런 데들이 실제로 장기 보험은 보통 이제 막 50살, 60살, 뭐 70살 때 받아야 되기 때문에 50년, 뭐 70년 이런 이제 투자 수단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 수단이 없어서 보통 이제 뭐 건물,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런 장기 국채들의 수요는 분명히 존재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런 특수채가 잘 해결이 되고 나면 일단 중국 경제에 대한 이제 두려움들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다음 부동산 신뢰 부분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집 사가지고 나눠준다 그랬잖아요. 월세 내면서 살아. 대신 너 안 쫓아내. 나라 거야. 임대주택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걸 했을 때는 일단은 사회적 불만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한 이 특수 채권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도 하고 뭐 환율도 하고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런 트레이딩을 할 때 그러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자금이라는 부분이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현금을 시장에다가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1조 위안이 뿌려지는 거고 지금 한 180원 위안이라고 치면은 한 180조 원 정도를 그냥 1년에 쫙 뿌려버리는 거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딱 정했잖아요. 아파트 180조 원어치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도로랑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채권들을 국제 투자자들이 살지 글로벌 투자자가 사는지 아니면 내국 투자자들이 사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는 국제 투자자들이 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되게 좋은 영향력으로 바뀌어질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서는. 근데 그게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상황으로 갈 경우에는 얘도 같이 해피하게 낮은 금리로 잘 팔리면서 끝나겠죠. 근데 이제 금리가 미국이 장기채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중국도 이제는 자유롭지는 못한 거죠. 거기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채 공급에 이은 중국에서도 또 돈을 푸는 그런 양상이라서 그 부분도 약간 우려는 좀 된다. 공급 물량이 미국도 늘어날 거니까.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발행이니까 하반기 계속 발행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잖아요. 장기채를. 그럼 부담스럽죠. 계속 올라가게 되고. 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물량상으로 수급으로 보면 불안하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장기채 금리 미국 같은 경우도 쉽게 그렇게 빡빡 내려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주부터 뉴스 이제 3월 말 분기로 이제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샀다 팔았다라는 거 공시가 다 됐잖아요. 근데 그 공시된 거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것들 엄청 샀어요. 이미 많이 샀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됐다. 예, 이미 괜찮아질 거라고 이미 1월 달부터 다 사서 모은 다음에 지금 한 30%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주식 시장은 그냥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기서도 여실하게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율 부분은 중국 경제가 안정화되면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중국 뭐 잘못될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나라들한테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다 경제 자체가 물려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디커플링이라 그래서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고는 있지만 결국 유럽에도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직 뭐 중국에서 미국으로 저희 수출량이 더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중국을 아직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수출입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는 환율에 영향을 분명히 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문제가 이슈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도 중국은 환율이 좀 그나마 완전 스테이블하잖아요. 자유롭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표현보다는 잘 관리돼서 안 움직이고 있죠. 관리를 되는 건지 관리를 하는 할 수 있는 건지.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외환 시장을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외환에 제일 관심이 많아서 이 채권이 발행되면 외환이 어떻게 될까? 채권이나 주식 시장은 이미 대체적으로는 반영을 이미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위안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플랫으로 갔잖아요. 금리가 계속 변하고 있고 미국이랑 같이 움직이냐라고 보면 같이 안 움직이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율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환율 때문에 환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관세나 이런 건 이미 무역 전쟁 시작했고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면서 이제 외환 시장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줘볼게요. 그러면은 외환 시장 같은 경우 YTD 올해로 보면은 엔화가 제일 약세였어요. 10% 약세였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의외로 올해로 보면 7.5% 정도가 스위스 프랑이었어요. 오, 우리나라일 줄 알았는데. 네, 우리나라 줄 알았는데 저도 우리나라 줄 알았는데 근데 최근에 들어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1차를 맞아요. 했잖아요. 먼저 했죠. 예, 그러니까 역시 외환 시장은 금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스위스 프랑은 넘어갔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나라 3.8%. 그리고 되게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좀 내려온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연으로 보면 한 2.5% 정도 달러가 강세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엔화가 너무 이제 약세가 돼가지고 달러가 강세인 것처럼 나오지만 보시면은 GBP 그러니까 파운드, 영국 파운드나 유로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뭐 약세가 그러니까 강세가 됐어요. 오히려 파운드는. 네.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도 약간 떨어진 수준. 그러니까 실제로 달러 올라간 거에 영향을 누가 많이 줬어? 라고 딱 던지면 엔화죠. 그냥 엔화죠.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5년으로 바꿔서 그리면 그 다음 장 페이지인데 살벌해요. 네. 네. 그래도 애나. 엔화가 43%가 약세예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역시 우리죠. 네. 15%.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위안화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아시아 3국이잖아요. 그죠? 큰 나라 아시아 3국의 외환 시장은 최근 5년간 약세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 금리가 상승했다는 거죠. 아래 밑에가 이제 10년짜리 금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벌어지는 데 있어서 임팩트를 제일 많이 받은 데가 결국 아시아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 보시면은 중간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 움직여요. 그렇죠. 옆으로 슬슬슬슬 움직여서 지금 한 4.9% 정도 약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제일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바는 어쨌든 돈을 풀잖아요. 그러면 돈을 풀면 위안화도 약세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약세가 되기 시작해서 거기다 예나랑 원화는 약세가 됐으니까 위안화는 안 됐으니까 올라갈 룸이 어떻게 보면 많은 거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남들은 돈 빵빵빵 찍을 때 중국은 마스크 쓰고 돈 안 뿌렸다서 지금 이제 확 내려간 거잖아요. 경기 확 죽었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 부분이 이제 다르게 작용을 해서 실제로 위안화가 갑자기 약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라는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그냥 시나리오별로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엔달러는 어떻게 되고 원달러는 어떻게 될까? 위안화가 여기서 약세로 확 돌면 그런 시나리오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한국 주식을 살지 미국 주식을 살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하실 때도 어느 쪽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더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56, 157, 다시 157까지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60 찍고 152까지 밀었는데 개입을 해서 밀었는데 다시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태가 발생을 하면 결국은 이 그림에서처럼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태가 돼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본, 한국, 중국인데 중국은 거의 약세가 많이 안 됐고 근데 돈을 막 풀어요. 그리고 경기가 살아난다고 치면은 제 생각에는 위안화는 그래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아까 특별국채를 발행했는데 월스트 케이스로 워킹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일본처럼 될 거라고 얘기를 할 거고 분명히 글로벌리 이제 얘네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계속적인 디플레가 될 거고 일본처럼 될 거야라고 얘기하면 이제 못 가겠죠. 그럼 위안화를 살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채권도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위안화는 더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이제 아베노믹스처럼 중국 같은 경우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약세를 되게 해서 아베노믹스처럼 수출을 더 세게 다 퍼주는. 세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중국이 수출을 못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도 대단한 건 것 같아요. 저렇게 환율을 저렇게 남들 대비해서 엄청나게 강세로 둔 그렇죠, 건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싼 값의 물건을 계속 팔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저게 약세로 들어가면 더 싸질 거 아니에요, 물건값이.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가 어떤 거를 만들어도 중국 물건과는 경쟁할 수가 없죠, 가격 경쟁을. 그러면은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이제 공급 과잉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약세까지 바꿔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다가 알리바바로 텐센트로 뿌려버리면 각 나라에서 중국 물건을 안 사고 자기네 나라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예, 우리나라도 뭐 지금 이제 직구하는 거 막겠다고 난리쳤다가 이제 한번 막 해프닝이 계속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안화가 약세로 전환됐을 때는 여러 가지 글로벌리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옆으로만 가고 있는 위안화지만 한 번 정도 관찰을 좀 잘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 데이터를 보면 지금 계속 생산은 살아나고 있는데 이제 소매 판매가 안 안 살아나서 살아나죠. 예. 그리고 또 이 이전에 작년 연초부터는 계속 디벨로퍼 디폴트 리스크가 언급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위안화가 많이 내려갈 것 같진 않고 네. 오히려 내수를 살리는 방향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뇌피셜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